네, 안녕하세요. 이다은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제기사를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최근 경제기사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말이 정말 많죠. 그만큼 이제 경제 이슈에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이제 대표적인 경제 지표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경제기사에 물가 상승 단어가 나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3.2%를 기록하면서 9년 9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단 이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슈인데 선진국 중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6.2%를 기록하면서 무려 이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제 4.1%를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는 현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물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가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물가가 높으면 어떤 게 안 좋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가는 우리 생활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소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는데 네. 그 가격이 5,0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원두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7,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일 가가지고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기는 그렇죠. 부담스럽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연말이니까 제 연봉이 인상이 된 겁니다. 올해 이제 월에 200만 원을 받았으면 내년에 이제 월에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 한 5% 정도가 나오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 5%보다 높게 6% 이제 7%가 나오면 제가 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임금으로는 이제 살 수 있는 그 물품이 줄어드는 거겠죠. 오른 게 오른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같은 이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실물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같은 경우는 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슈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은 글로벌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경기가 호황인 이유도 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면서 좀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연준이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정상화 속도를 가속화할 우려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호화로운 파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파티가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파티가 최대한 늦게 끝났으면 네,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연준이 사람들의 기대보다 빨리 파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는 건가요? 큰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바뀌었는데 원래 중앙은행들은 이제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점이 왔는데 이제 금리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중앙은행의 이제 중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적정 수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다 보면 경기가 다시 이제 급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으로 이 목표치보다 이제 물가가 상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이제 발생한 원인이 있는데요. 네. 수급 불균형은 이제 여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화 시장 얘기를 해보자면 네.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좀 줄여놓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초에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들어보면 중앙은행이 이 적정 물가 수준을 위해 나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면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국가별 중앙은행은 네. 물가 목표치라는 걸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목표치라는 거는 이제 국가 경제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은이 2%대 물가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 네. 연준도 마찬가지로 2%대 물가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중앙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가 2%라는 거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이제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주면 좋은데 네. 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목표치를 크게 상회를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저물가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네. 디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적정 수준의 이제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분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뿌리가 썩죠. 썩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수분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겠죠. 네. 국가의 경제를 이제 나무라고 보고 수분을 물가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현재 물가 수준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해놓은 그 적정 물가 수준보다는 상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도 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말 일시적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일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네.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조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제 물가 상방에 미치는 요인들이 대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행이네요, 들어보니까. 일시적이라고 해주시긴 했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인데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이제 유가 상승세가 최근에 물가 상방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가가 이제 상승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오펙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하고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초에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가 너무 빠르게 정상화되니까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필고 있는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요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하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공급망 차질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공급망 차질은
크게 이제 생산 차질과 물류 차질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차질 같은 경우 델타 변이가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인 아세안에 퍼지면서 이제 생산이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생기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네. 게 현재 이제 델타 변이 확산세도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전력난도 해소가 그렇죠. 되면서 이제 경제 지표로도 생산 지표는 좀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물류 차질 부분인데요. 네. 물류 차질 부분은 이제 10월 말부터 바이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현재 이 선진국들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이 쇼핑 시즌이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개입한 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가시화가 되면 네네.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적체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4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1분기에는 점차 완화가 되면서 2분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부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세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지금 임금 상승률을 보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쇼핑몰이나 이제 술집 이런 쪽에 이제 임금 상승세가 높아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장기적인 실업을 견디기보다는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높은 저임금 업종에서 이제 균형 임금을 찾다 보면 임금 상승폭이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 언제쯤 되면 이 물가가 좀 정상 범위로 돌아올까요?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4분기를 정점으로 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을 예시로 들어서 네. 말씀드리면 이제 4분기에 한 5.9% 정도의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인 후에 내년 1분기까지도 이제 4% 후반에서 5% 초반의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유가도 이제 하락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차질도 본격적으로 좀 해소되는 부분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폭이 좀 3% 후반대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까 그 물가 상방 요인이라고 봤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까지 떨어지는 데는 내후년 정도 돼야지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제 목표치까지 떨어져야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네. 제가 말씀드린 경로대로 이제 잘 둔화만 된다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충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시그널, 이 시그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네. 그 요인들과 관련된 경제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류 차질과 관련된 경제 지표 중에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철광석이나 석탄을 그 운임하는 이제 건화물선의 운임 비용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류 차질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는 이제 10월 초에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최근 들어 근 한 달간 이제 5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제 물류 차질이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그에 따른 이제 물가 상방 압력도 같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다은 연구원님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